자,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 지금 진도가 다 달라가지고 앞에서부터 그냥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복습한다고 생각하고 들어주면 됩니다. 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생물 다양성을 보전해야 되는 까닭을 하고 있는데요. 네, 생물 다양성이 뭔지, 그리고 생물 다양성을 감소시키는 원인은 뭔지, 그리고 어떻게 보전을 할 건지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네, 그 전 단원에서 진화에 연결을 해가지고 진화를 통해 많은 생물종이 나타났다. 그리고 이 종들을 어떻게 그러면 표현을 하냐라고 하면 네, 많은 생물종이 있는 것을 이제 생물 다양성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어지는 단어입니다. 자, 일단 생물 다양성이라고 하면은 일정한 생태계에 존재하는 생물의 정도를 나타내요. 자, 그래서 세 개의 척도로 나눠질 수 있는데요. 유전적 다양성, 종다양성, 생태계 다양성이 바로 그것입니다. 네, 이미 나간 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빨리 나갈게요. 자, 유전적 다양성이라고 하면 이제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쥐들이 나와 있는데 그 쥐의 안에 있는 염색체를 한번 잘 보세요. 네, 흐릿해서 잘 안 보이죠? 네, 근데 염색체의 모양이 다 다르고, 모양은 같지만 그 안에 있는 뭐 색깔 이런 게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이것처럼 같은 종이라도 개체마다 유전자가 다르고, 자, 이 달라진 유전자에 따라서 다양한 형질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유전적 다양성이라고 하고요. 자, 이런 유전적 다양성은 앞에서 보이는 변이랑 같습니다. 네. 앞에서는 이제 변이라고 표현을 하고 여기 다양성 파트에서는 유전적 다양성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변이의 예시, 네, 유전적 변이의 예시, 다양한 것들이 있죠. 앞에서도 봤는데 달팽이의 다양한 껍데기 무늬, 그리고 색깔, 얼룩말의 다양한 줄무늬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자, 유전적 다양성이 높으면 당연히 변이가 다양하게 나타날 것이고 그래서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면 잘 적응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근데 만약에 유전적 다양성이 낮아진 예시를 이제 들어줄 건데요. 단일 품종으로 작물이나 가축을 대규모로 키우는 경우. 자, 책에는 아일랜드 감자, 아일랜드 대기근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네, 선생님이 예시로 들 때는 여러분들이 쉽게 그냥 볼 수 있게 네, 포도를 예시로 들었어요. 네, 포도보다 샤인머스켓 포도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샤인머스켓을 단일 품종으로 키웠어요. 그러면 이제 포도는 이제 멸종을 하게 되고 왜냐면 안 키우니까요. 네, 그렇게 이제 멸종을 하게 되고 샤인머스켓만 남았는데 예를 들면 그 샤인머스켓에 전염병이 발생을 했어. 그래서 샤인머스켓만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포도를 볼 수 없다. 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었습니다. 자, 그것처럼 이제 단일 품종의 작물이나 가축을 대규모로 키우면 특정 유전자의 비율이 높아져요. 자, 그리고 그 집단의 유전적 다양성은 특정 유전자가 높아지니까 나머지는 다 없어지고 유전적 다양성은 당연히 낮아지겠죠. 자, 그랬을 때 전염병이 발생을 하면 예를 들면 아일랜드 감자에는 감자 입마름병이라는 전염병이 발생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발생을 하면 유전적 다양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멸종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자, 즉 다시 얘기하면 유전적 다양성이 낮으면 낮을수록 멸종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이제 쥐만 있는 게 아니라 쥐 옆에 뭐 개구리도 있고 나비도 있고 다양한 곤충도 있고 식물도 있습니다. 네, 이것처럼 다양한 종이 한 곳에 이제 한 환경에 이제 모여서 사는 집단, 네, 이런 거를 이제 우리 종다양성이라고 하고요. 자, 종다양성을 한번 보면은 일정한 지역에 얼마나 많은 생물종이가 들어가요. 네, 여러분들 종다양성이라고 하면 당연히 종이 얼마나 많은가를 포함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보통은 두 번째 건 생각을 안 해요. 네, 어떤 게 있냐면 많은 생물종 그리고 얼마나 고르게 서식하는지. 자, 지역에 따라 생물들의 분포는 다르고 네, 지역에 따라 그래서 종다양성이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많은이라고 하는 정량적인 개념도 여기에 들어가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고르게라고 하는 분포의 측면도 다 여기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일정한 지역에 서식하는 생물종은 많으면 많을수록 많고
그리고 각종의 분포 비율은 어떨수록 일정할수록 종다양성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책에서 예시가 나와 있어요. 243쪽을 한번 보면요. 자, 이렇게 예시가 두 가지 그림이 나와 있는데 책이 없는 친구는 그냥 앞에 있는 화면을 보면 됩니다. 자, 개체수랑 종수를 세볼 텐데요. 이미 나간 반도 있어가지고 그냥 빠르게 넘어갈게요. 자, 개체수는 둘 다 네, 20개입니다. 종수는 어때요? 네, 종수는 4개씩 있어요. 자, 근데 종 다양성이 더 높은 곳은 어디예요? 맞아요, 가예요. 자, 왜 그럴까 한번 보면요. 가와 나 지역에 서식하는 생물 종의 종수, 그러니까 종류는 같지만 종의 개체수도 같지만 각 종의 분포 비율이 가에서 더 균등하거든요. 네, 일정하거든요. 자, 그래서 한번 보면요. 예를 들면 가의 이제 오른쪽 귀퉁이를 한번 잘랐어요. 자, 나의 오른쪽 귀퉁이를 잘랐어요. 자, 그러면 종수랑 개체수가 거의 유사해요. 그래서 오른쪽 귀퉁이를 잘랐을 때는 거의 비슷한 종다양성이 나오는데요. 자, 예를 들면 왼쪽을 한번 잘라볼까요? 자, 왼쪽을 자르니까 나가 단일 품종이네요. 네, 그래서 앞에서 봤던 것처럼 유전적 다양성이 낮아졌을 때 멸종하기 쉬운 것처럼 종다양성이 낮은 나, 그러니까 분포 비율이 일정하지 않고 한쪽만 치우쳐 있는 그런 나 같은 경우에도 종다양성이 낮아지고 그리고 그래서 멸종이 될 위기가 커지는 거죠. 네, 한 개의 이제 단일 품종으로 되어 있으니까 유전적 다양성이랑 엮어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돼요. 자, 이것처럼 종다양성이 낮으면 유전적 다양성도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생태계 다양성이 있는데요. 자, 생태계 다양성이다 라고 하면 어떤 지역에 존재하는 생태계의 다양한 정도를 얘기를 하고요. 네, 생태계라고 하면은 생물뿐만 아니라 환경까지 같이 합친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런 생물과 환경, 생물 사이에서 상호작용하는 거, 그리고 생물과 환경이 서로 주고받는 상호작용하는 것들을 모두 포함합니다. 네, 생태계의 종류는 다양하게 있는데 산림이라고 하면 숲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초지라고 하면 초원을 얘기하는 거고 습지, 하천, 갯벌 이런 것들의 차이는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생태계 종류가 되게 다양한데 여러 가지 환경을 어울러서 이제 설명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자, 생태계에 따라서 살고 있는 환경이 다르니까 그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서식하는 생물이 달라질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생물들 서로 사이에 이제 상호작용도 달라질 수 있어요. 자, 환경이 다양하면, 생태계가 다양하면 결국엔 생물이 다양해지니까 종다양성이 높아질 수 있고요. 네, 종다양성이 높으면 유전적 다양성도 같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태계 다양성을 마무리할 수 있고요. 자,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이 있는데, 자, 생물 종 사이의 상호작용 그리고 다양한 생물을 통한 자원의 획득 두 가지로 설명을 할 거예요. 자, 일단 종 사이의 상호작용을 한번 보면요, 생물 종이 특정 종이 사라지면 생물 다양성이 낮아지게 되고 그리고 뒤에서 배우는 생태계 평형이 깨지게 됩니다. 자, 생태계 평형이라고 하면은 환경이 아무리 변화해도 그 모습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생태계를 얘기를 하는데요. 생태계 평형이 깨지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된다면 생물들이 사라지지 않고 다양성을 계속 크게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생태계 평형이 깨진다라고 하면은 사람도 당연히 위협을 받고요. 자, 생태계 평형이 만약에 깨지면 자, 다음 생물 종에 주는 물질이나 에너지가 없어지게 되고 그래서 물질 순환도 안 되고요. 에너지 흐름에도 이상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엔 모든 생물이 위협을 받게 됩니다. 자, 다양한 생물을 통한 자원 획득도 한번 보면요. 자, 생물 다양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거기에서 얻어서 사용할 수 있는 생물 자원도 풍부해질 수 있죠. 생물 자원이 풍부해진다.
네, 그리고 생물은 그래서 유전자 자원도 풍부해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얻는 생물 자원은 의식주 이런 거에도 다 포함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먹고 입고 자는 네, 모든 것들에 이제 생물이 다 필요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이런 유전자 자원은 네, 보관을 할 수 있다는 메리트가 있는데요. 자, 예시로 식물 같은 경우에는 종자은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자들을 네, 종자라고 하면 식물의 씨앗을 얘기를 하는데 씨앗은 물이나 햇빛, 온도 같은 조건이 채워지지 않으면 꽃을 피지 않아요. 열매를 맺지도 않아요. 네, 그래서 오랫동안 보관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종자 상태의 종자들을 씨앗 상태의 종자들을 다 모아가지고 은행처럼 보관을 하는 곳을 얘기를 합니다. 필요할 때 꺼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네, 그래서 필요한 시기에 그런 종자들을 퍼뜨리고 싶을 때 이렇게 꺼내서 퍼뜨리는 그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전자 자원을 제공한다. 네, 혹은 이제 식물에서 혹은 동물에서 얻어낸 이제 유전자를 가지고 약물을 개발을 하거나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다양한 생태계는 사람들한테 휴식 장소가 되기도 하고요. 여가 활동을 할 수도 있고, 관광지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를 힐링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물 다양성이 중요한데, 생물 종이 만약에 사라지면 결국에는 우리도 다 죽는데 어떻게 감소가 되는 거냐, 뭐 때문에 감소되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4개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일단은 서식지 파괴가 있어요. 서식지 파괴는 여러분들이 아마 사회 시간에 혹은 지구과학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과도한 개발, 또는 이제 산림을 없애버린다던가, 숲을 없애버린다던가, 혹은 습지를 매립한다던가, 건물을 만들기 위해서 일정 서식지를 없애버린다던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갑니다. 서식지를 파괴하면요, 서식지 단편화라는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자, 요걸 한번 볼게요. 자, 서식지가 왼쪽에 있는 것처럼 큰 서식지였는데, 여기에 이제 도로를 건설하면서 2개로 나눠졌어요. 자, 이런 현상을 우리 서식지 단편화라고 하고요. 자, 내부에 있는 종은 어떻게 됐어요? 중앙에 있는 종은 여기에 있었던 이런 종들, 얘네들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아, 혹은 여기 있는 지금 핑크색은 내부에 이렇게 남아있기도 하네요. 얘네들이 없었네요, 얘네들. 자, 그리고 가장자리에 있는 종들을 보면요, 어떤 게 없어졌을까요? 사슴 있고요, 토끼 있고요. 근데 개구리 같은 게 없어졌어요. 자, 이것처럼 많이 늘어난 건 없지만 줄어든 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생물 다양성을 줄인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서식지 단편화. 서식지를 나눈다 혹은 쪼갠다 라는 의미고요. 자, 단편화를 하다 보면은 내부 혹은 중앙에 살고 있는 종은 대부분 멸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죽은 거 보이고요. 자, 그리고 서식하는 종, 바깥에 서식하는, 그러니까 가장자리에 서식하는 종은 늘어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결국엔 종수를 세보니까 늘어난 건 별로 없고 줄어든 것만 많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양성이 줄어든다라고 할 수 있고요.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서식지 사이에 도로를 건설을 하다 보니까 얘네가 자기네 땅인 줄 알고 이렇게 서식지를 왔다 갔다 하다가 로드킬을 당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는 도로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에 이렇게 통로를 만듭니다. 자, 이거 혹시 이름 들어봤나요? 이름하여 생태통로. 이런 생태통로를 만들어서 로드킬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죠. 이거는 이제 감소 원인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노력을 하는가에 포함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2번째, 남획과 불법 포획이 있는데요. 남획이라고 하면은 생물을 과도하게 많이 잡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호랑이, 늑대, 여우 등등을 이제 조선시대 그 전부터 이렇게 사냥을 했는데요. 옛날에는 그냥 먹기 위해서 혹은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 했다면 나중에는 이런 것들이 너무 희귀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희귀템처럼 이제 쓰려고 잡는 경우도 이제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다 씨가 말랐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멸종 위기종에 이제 속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물원에 가야만 볼 수 있는.
자, 그리고 불법 포획이 있는데요. 자, 얘는 법적으로 보호해야 되는 동식물을 포획하는 경우를 얘기를 해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반달가슴, 곰, 고래,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에서 잡지 말라고 법적으로 규제를 해놨는데 얘네들을 다 잡아가지고 쓰려고 잡아서 이제 밖으로 보내는 그런 경우를 얘기를 하죠. 이렇게 남획과 포획을 하다 보면 특정 생물종이 사라지게 되고 앞에서 나왔던 것처럼 생태계 평형이 무너지고 결국에는 우리한테 영향을 끼치게 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외래종이 있어요. 외래종. 자, 원래 서식지에서 벗어나서 다른 지역으로 유입된 생물을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없었던 생물인데 외국에서 들여온 생물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천적이 없는 외래종. 얘네들이 되게 우리한테 많은 피해를 줍니다. 천적이 없기 때문에 얘를 죽일 수 있는 애들이 없어요. 대량으로 번식할 수 있고 토종생물의 서식지를 차지를 해버리죠. 그래서 서식지도 넓고 천적도 없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토종종이 살던 곳을 다 빼앗아 버리고 그들이 먹는 먹이들도 먹고 이러다 보니까 생존을 위협할 수 있고요. 생태계를 교란하고 결국에는 이런 토종종을 죽여가지고 생물 다양성이 낮아지게 만듭니다. 자, 우리나라에는 예를 들면 베스, 가시박, 그리고 뉴트리아 등등이 있어요. 자, 베스의 친구 블루길 이런 애들도 있고요. 가시박은 뭐냐면 둘 다 물고기예요. 베스, 블루길은 물고기고 가시박은 뭐냐면 박 탄다 할 때 그 박 알죠? 흥부놀부 나오던 그 박. 그 박이 가시가 있는 상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는데 수풀로 되어 있는 것 같죠? 이제 가시박. 그리고 뉴트리아는 많이 알 거예요. 얘네들이 이제 나타나면서 수달이 살고 있는 공간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다 먹어치워가지고 뉴트리아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예시로 또 들어주면 황소개구리. 다 먹어치우는 황소개구리. 혹은 뭐 청설모 이런 것도 외래종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새롭게 나오는 외래종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외래종이 있다 보면은 토종 생물이 줄어들어가지고 생물 다양성이 줄어든다라고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환경 오염이 있는데요. 자, 이거는 사실 생물보다는 지구과학 시간이나 아니면 사회 시간에 더 많이 봤을 것 같아요.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하면 이제 공기가 오염될 수 있고요. 농약이나 비료, 쓰레기, 폐수 이런 것들이 이제 토양이나 물로 흘러 들어가면 환경을 여러 가지로 이제 토양이나 물 쪽으로 가서 오염시킬 수가 있죠. 자, 그렇게 되다 보면은 서식지가 이제 오염이 돼서 생물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고 생물 다양성을 감소시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 자,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어떤 측면으로 노력하였는가가 중요한데요. 자, 개인적 노력 그리고 사회적 노력을 같이 포함해 주세요. 그래서 개인적 노력, 사회적 노력에는 에너지를 절약하자, 자원을 재활용하자, 그리고 쓰레기는 분리 배출해가지고 분리수거하자, 그리고 저탄소 제품을 사용하고 탄소 배출을 줄이자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 사회적으로는 이런 것들을 실천하고 있고요. 자, 국가적인 노력을 한번 보면 생태 통로를 설치해서 동물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국립생물자원관이라고 해가지고 생물자원을 보존하거나 유지하거나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만든 곳이에요. 그래서 생물자원을 잘 보존하고 있는 곳입니다. 자, 그리고 생물 다양성에 대한 법률도 제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위기에 처한 종과 보전 가치가 있는 종은 어떻게 지정할까요? 멸종위기종 아니고 보호위기종 이런 거 아니고 천연기념물로 지정합니다. 사실 멸종위기종이나 이제 보호위기종 이런 거에 이제 포함이 되겠죠. 자, 그리고 생태적으로 보전 가치가 있는 곳은 우리는 국립공원이라고 불러요. 국립공원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여기를 훼손하지 않게 지정을 해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제적 노력을 보면요. 국제적으로 어떤 협약을 맺었냐를 볼 수 있는데, 자, 일단은 람사르 협약이라고 하면은, 네, 습지 생태계에 관련된 협약입니다. 네, 습지 생태계를 보전하자라는 협약이고요. 런던 협약이라고 하면은, 네, 물론 런던에서 했겠죠. 네, 런던 협약이다라고 하면은 해양 오염을 예방하자라는 협약이고요. 생물 다양성 협약이다라고 하면은 다양성에 관련된 혹은 생물 자원에 관련된 협약 내용이 될 수 있고 시티즈라고 해가지고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을 어떻게 거래하느냐라는 협약도 있고 이동성 야생 동물종 예를 들면 뭐 철새 같은 거 이런 철새들이 어떻게 보전을 할 것인지 멸종 위기종에 있는 철새들을 어떻게 보존할 것인지에 관한 협약 내용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아마 해야 되는 내용일 것 같아요. 자, 예를 들면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한 이제 실천 방안들을 세우는 것들이 있는데요.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해서 국제 협약에는 무엇이 있고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개인적 측면은 무엇인가 이제 실제적으로 조사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람사르 협약이다. 그러면 앞에서 나왔던 것처럼 습지를 보전하자라는 거고요. 네, 왜냐하면 이런 습지를 보전하면 그곳에 살고 있는 생물들의 생물 다양성이 높아지겠죠. 네, 그래서 습지를 보전하자라는 얘기고, 자, 런던 협약도 마찬가지로 습지와 비슷한 이제 해양 오염을 방지시켜가지고 생물을 보호하고 해양에 살고 있는 생물의 다양성을 보존하자라는 의미가 있겠죠. 자, 생물 다양성 협약은 이제 다양성을 보존하자라는 건데,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고 그리고 생물 자원을 지속 가능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리고 생물 자원을 이용해서 얻는 이익을 공정하게 분배하는 것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려면 다양한 생물종이 살아갈 수 있는 생태계를 유지해야 돼요. 그리고 보전해야 하죠. 그래서 자, 여기 뒤에서부터는 생태계란 무엇이냐, 그리고 생태계에 상호작용하는 환경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 그리고 얘네들을 보전하려면 혹은 얘네들을 망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배우고 어떻게 하면 보전할 수 있는지를 배울 거예요. 네, 끝난 줄 알았죠? 문제가 있습니다. 자, 1, 2, 3, 4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다 풀었나요?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다음은 우리 주변의 다양한 사례를 나타낸 것이다. 자, 사례를 보고 생물 다양성의 요소를 고르는 건데요. 이게 이제 난이도 하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같은 종의 무당벌레들도 유전적인 차이에 의해서 날개의 색과 무늬가 조금씩 다르다라고 적혀 있는데, 자, 같은 종이라는 포인트가 있고요. 유전적인 차이, 그리고 날개의 색과 무늬라고 하는 형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유전적 다양성을 나타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유전적 다양성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같은 종 내에서 유전자의 차이에 의해서 형질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얘기를 하죠.
자, 위도에 따라서 일조량, 기온, 강수량 등등이 달라서 사막, 열대우림, 초원, 툰드라 등의 다른 환경이 형성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얘는 포인트가 다른 환경이 형성, 여기에 이제 포인트가 되겠죠. 네, 다양한 환경을 어우르는 말, 네, 생태계 다양성이 되겠습니다. 자, 아무것도 살지 않을 것 같은 사막에도 도마뱀, 딱정벌레 등등 다양한 생물이 살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다양한 생물이라는 포인트를 잡으면 네, 특정 환경에서 다양한 생물이 살고 있는 네, 요거를 잡으면 종다양성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답은 1번이에요. 자, 3번 생물 다양성 중에 유전적 다양성에 해당하는 예시를 고르래요. 자, 유전적 다양성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같은 종내에서 유전자의 차이에 의해서 다양한 형질이 나타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자, 사람 눈의 홍채 색깔이 서로 다르다. 네, 이것도 포인트를 잡아보자면 사람 그리고 홍채 색깔 네,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네, 사람들이 유전자의 차이에 의해서 홍채 색깔이 다릅니다. 네, 그래서 이거 맞고요. 자, 두 번째, 달팽이 껍데기의 무늬와 색깔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네, 달팽이라고 하는 하나의 종의 무늬와 색깔, 껍데기의 무늬와 색깔이라는 네, 형질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죠. 얘도 맞습니다. 자, 디귿, 열대우림에는 다양한 종류의 생물들이 살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양한 종류의 생물들이래. 그러면 뭐에 해당하는 걸까요? 네, 그렇죠. 종다양성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은 맞고 디귿은 틀리고 답은 4번입니다. 자, 2번. 다음 그림은 한 종에 속하는 초파리들의 날개를 나타냈어요. 자, 여기에 포인트가 있죠? 한 종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런 초파리들의 날개를 보니까 날개가 어때요? 무늬와 형태가 달라요. 자, 왜 그럴까? 그러니까 유전자의 차이를 물어보는 거죠. 유전자의 차이 때문이다 라는 설명이 들어가 있으면 되는데 답이 뭘까요? 네, 그렇죠. 5번입니다. 개체마다 가지고 있는 유전자의 구성이 다르기 때문에 혹은 유전적 차이 때문에 유전자 때문에 뭐 등등등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4번. 다음 그림은 생태계 평형을 이루고 있는 어떤 생태계의 먹이 그물을 나타냈어요. 우리 뒤에서 사실 더 자세하게 배울 텐데 이런 먹이 그물을 보여주고 있고요. 표는 이 생태계에서 외래종 X가 도입되기 전 그리고 도입된 후에 개체수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보면은 X가 도입된 후에 나타난 현상이 뭘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X의 도입 전의 개체수를 보니까 21, 34, 22, 38, 36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도입된 후를 보니까 여기서 다 줄어들었네요. 줄어들었어요. 자, 요거를 이제 먹이 그물에다가 한번 표현을 해볼 건데요. 네, D도 줄어들고, E도 줄어들고, F도 줄고, G도 줄고, H도 다 줄었어요. 자, 요런 상황입니다. 자, 그랬을 때 X가 도입된 후에 나타난 현상에 대해서 옳은 것을 고르래요. 자, 이제 요거를 봤을 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먹이사슬, 먹이그물 아직 안 배워서 잘 모르잖아요. 자, 일단은 화살표의 방향을 한번 볼 건데요. 자, 예를 들면 D에서 I로 이렇게 화살표가 있어요. 그러면 D는 피식자, I는 포식자라고 합니다. 네, 피식자는 먹히는 애고요. 포식자는 먹는 애예요. 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약간 착각을 할 수 있어. 어떻게 착각을 하냐면요. 피식자가 포식자한테 먹히니까 화살표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네, 실제로는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반대로. 네, 이렇게 외우면 힘들겠죠. 네, 어떻게 외우면 되냐면, 자, 피식자의 에너지와 물질을 포식자한테 전달한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다시 피식자의 에너지와 물질들을 포식자한테 전달한다. 네, 전달하는 방향이 이제 포식자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네,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다시 해석을 해보면, 자, C의 개체수는 일시적으로 증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C는 여기 있어요. 자, F랑 G가 줄었네요. F랑 G는 C의 천적이에요. 천적. 자, 이런 천적들이 줄었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네, C가 더 늘어나겠죠. 일시적으로 증가한다. 맞습니다. 자, 반면에 I랑 J의 개체수는 일시적으로 감소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I랑 J는
이제 먹이들을 한번 볼까요? D랑 E랑 F, G, H 네, 이런 것들을 먹고 살아요. 네, I는 D랑 E랑 G를 먹고요. J는 F랑 H를 먹어요. 근데 얘네들이 다 줄었어. 자, 그러면 I와 J의 먹이를 먹는 양이 줄었으니까 네, 일시적으로 감소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냐? X가 도입된 이후에 생물 다양성 높아졌냐? 라고 물어본다면, 자, 예를 들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I랑 J는요, 먹이들이 다 줄었어요. 결국에는 얘네들이 계속 줄다 보면 I랑 J는 없어질 거예요. 그쵸? 네, 그러니까 X가 도입된 이후에 생물 다양성이 낮아졌다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네,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였어요. 자, 이런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면 좋겠죠. 자, 기역, 니은, 답은 2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생물 다양성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는데요. 네, 생물 다양성이 어떻게 중요한지, 왜 감소시키는지, 그래서 어떻게 해결을 하면 되는지를 봤습니다. 네, 그거에 이어가지고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생태계의 보전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생태계란 무엇인가? 네, 이런 거를 배울 겁니다. 자, 생물과 환경은 어떤 관계를 갖고 있을까요? 자, 생태계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자, 요거는 이제 마션의 한 장면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네, 마션에서 주인공이 혼자 남아가지고 온실을 만들기 위해서 화성 토양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네, 일기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네, 여기서 인간을 포함한 인공 생태계, 네, 그러니까 생태계, 환경이 공급하는 물질을 표시하면 됩니다. 자, 동그라미를 쳐주세요. 네, 환경이 공급하는 물질을 동그라미 칩시다. 자, 뭐뭐가 있을까요? 네, 온실을 만들기 위해서 화성 토양에서 부드러운 흙을 가져왔고, 네, 흙이 있습니다. 흙, 토양. 자, 그리고 필요한 물은 물 환원기에서 회수해가지고 주전자를 이용해서 다시 부어주고 있다. 네, 물이 되겠죠? 화성 토양에 아침에 본 변을 부었다. 변에서 냄새가 난다는 것은 박테리아들이 잘 살아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네, 변 속에 들어있는 박테리아가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감자를 씹었는데 네, CO2는 기체 회수기를 이용해서 화성 대기에서 가져오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CO2도 네, 다 들어가겠죠. 자, 그리고 게다가 나는 열심히 CO2를 호흡으로 내뱉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실내 온도 조절기가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온도까지 해주면 되겠죠. 네, 그래서 흙, 물, 변 속에 들어있는 박테리아, 생물, 그러니까 그리고 광합성에 필요한 CO2, 온도 네, 등등이 인공 생태계가 공급하는 물질, 그리고 인간이 포함되어 있는 인공 생태계가 공급되는 물질이 될 거예요. 자, 인간과 감자 사이에서 물질은 어떻게 이동할까요? 그렇죠. 자, 인간은 감자를 먹어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게 변으로 나오게 되고 그 변에 있는 박테리아를 다시 감자에 제공을 하죠. 자, 또 이제 공기의 측면에서 보면은 광합성에 필요한 CO2를 인간이 내뿜어요. 그러면 감자는 그걸 가지고 광합성을 해가지고 O2로 바꿔줍니다. 자, 이 O2를 다시 인간이 이제 호흡을 할 때 사용을 하죠. 네, 이것처럼 인간과 감자 사이의 물질은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네,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뭐 먹는다, 네, 혹은 뭐 광합성, 호흡을 통해서 이동을 하죠. 네, 둘 중에 하나라도 만약에 없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쵸? 네, 둘 중에 하나라도 없어진다면 아마 둘 다 살지 못할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생물과 환경은 서로 상호관계가 있고 이 상호관계를 통해서 생태계 평형을 이룬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태계의 구성 요소가 뭐가 있냐라고 이제 물어본다면 네, 생태계는 앞에서 썼던 것처럼 생물과 환경이 네,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가지고 유지되는 하나의 커다란 복합적인 체계예요. 네, 위계적 구조를 한번 보면요. 이렇게 생물이 하나의 생물체로 있는 거, 자, 요거를 우리 개체라고 합니다. 개체. 그리고 일정한 지역에서 생활하는 이런 개체들의 모임, 네, 같은 종의 개체들의 모임을 우리는 개체군이라고 합니다.
네, 개체군. 그리고 이런 개체군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체군이 모여가지고 만들어지는 거를 우리는 군집이라고 합니다. 자, 이 군집의 환경까지 모두 포함한 개념이 생태계예요. 그래서 이제 넓어지는 것을 한번 보면 개체에서 개체군, 군집, 생태계의 단계로 점점 규모가 커지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생태계 구성 요소를 한번 볼게요. 자, 생물적 요인과 비생물적 환경 요인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생물적 요인은 생태계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을 일컫고요.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이제 세 가지로 나눠 볼 거예요. 어떻게 나눌 거냐면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생산자라고 하면은 광합성을 하는 게 특징입니다. 광합성으로 생명 활동에 필요한 양분을 스스로 얻는다, 만든다. 네, 생물의 에너지원이 되는 포도당을 스스로 만든다. 혹은 유기물을 만든다. 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식물 혹은 식물 플랑크톤 같은 생물들을 얘기를 하고요. 해조류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자, 소비자는 스스로 양분을 만들지 못하고 다른 생물을 먹이로 해야지만 양분을 얻는 생물을 얘기해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생산자를 먹는 생물이라고 하면은 1차 소비자라고 할 수 있고요. 1차 소비자를 잡아먹는 생물은 2차 소비자, 2차 소비자를 잡아먹는 생물은 3차 소비자가 됩니다. 그래서 각각이 이제 이루고 있는 먹이 그물, 먹이 사슬이 어떠냐에 따라서 1차, 2차, 3차의 단계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네, 방금 얘기를 했던 것처럼 초식동물, 동물 플랑크톤, 광합성을 하는 이런 생산자를 잡아먹는 애들, 네, 1차 소비자라고 하고요. 그리고 2차 소비자는 1차를 잡아먹는, 3차 소비자는 2차를 잡아먹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분해자가 있는데요. 생산자나 소비자의 배설물이나 죽은 생물을 분해해서 양분을 얻는 생물을 얘기해요. 네, 얘는 특징이 이제 유기물이라고 하는 그런 포도당 같은 것들을 분해를 해가지고 무기물로 분해해서 무기 환경으로 되돌려 보내는 작용을 합니다. 자, 얘가 중요한데요. 얘에 나와 있는 세균, 곰팡이, 버섯, 네, 이런 것들은 기억을 해주세요. 네, 세 가지밖에 안 돼요. 네, 세균, 곰팡이, 버섯 이런 거. 자, 그리고 비생물적 환경 요인이 있는데요. 생물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요인을 얘기하죠. 자, 예를 들면 빛이나 온도, 물, 토양, 공기 같은 아까 앞에서 봤던 내용이랑 유사하죠. 네, 그래서 자, 생태계 구성 요소 간이 어떻게 관계가 있냐라고 본다면 비생물적 요인은 혹은 비생물적 환경 요인은 생물적 요인과 서로 영향을 주고 받고요. 생물적 요인은 생태계의 역할에 따라서 다시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비생물적 요인에 관련해서 생물과 어떤 상호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볼 건데요. 네, 이렇게 생물과 환경의 상호관계가 문제로 나올 때 어떤 요소와 그러니까 비생물적 요인에서는 어떤 요소, 생물적 요인에서는 어떤 요소들이 서로 상호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빛과 생물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빛의 세기에 따라서 식물이 다르게 자랄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강한 빛을 받는 잎이면 강한 빛에 적응을 해가지고 빛을 충분히 받고 울타리 조직이 발달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얘는 울타리 조직이 굉장히 두꺼워요. 네, 울타리 모양으로 생긴 요게 바로 울타리 조직입니다. 자, 반면에 약한 빛을 받는 잎은요, 잎이 넓어져요. 넓어지고 대신에 여러 군데에서 빛을 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잎이 넓고 얇아가지고 받는 빛의 양을 늘려주고요. 그리고 투과율도 높이고,
자, 여기 뒤에 있는 내용은 조금 수분에 관련된 내용인데 건조에 대한 우려가 적어가지고 큐티클층은 얇게 발달합니다. 큐티클층이라고 하면은 식물의 단단한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요. 네, 아마 여러분들 봤을 거예요. 식물을 이렇게 만져보면은 맨들맨들한 곳 있죠. 네, 그것처럼 큐티클층이 나온다. 그러면 건조에 관한 거, 수분에 관한 내용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빛의 파장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네,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면 빨간색 빛이랑 파란색 빛이 있어요. 어떤 게 더 멀리 갈까요? 어떤 게 더 에너지가 클까요? 자, 이거는 옛날에 배웠을 수 있는데 파장이 길면 더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에너지는 파장이 길면 길수록 파동이기 때문에 더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햇빛을 보면은 굉장히 멀리 빛이 오는데요. 네, 햇빛의 우리는 색깔을 어떤 식으로 그림을 그리나요? 파란색으로 그리지 않죠. 네, 빨간색으로 그리는 것을 알 수 있고, 네, 파장이 길고 에너지가 낮은 상태입니다. 자, 파란색 빛은요, 반대로 파장이 굉장히 짧아요. 그러니까 파동을 여러 번 해가지고 에너지를 크게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바다의 깊이에 따라서 도달할 수 있는 빛의 파장이 다르게 되는데 빨간색은 좀 더 가까운 곳에 도달을 하고 파란색은 좀 더 먼 곳으로 도달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빨간색이 도달을 하는 곳에는 녹조류가 자라고요. 그리고 황색광이 이제 도달하는 곳에는 갈조류, 청색광이 도달하는 곳에서는 홍조류가 자랍니다. 네, 그래서 빨간색의 보색이 이제 초록색, 네, 이렇게 해가지고 보색 개념으로 기억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일조 시간이 있는데요. 자, 일조 시간은 태양이 뜨고 지는 시간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태양이 뜨고 지는 시간이 만약에 길어진다라고 하면은 성호르몬 분비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동물들 같은 경우에는 꾀꼬리나 종달새가 이제 봄의 일조 시간이 길어지게 되고 송어와 노루는 가을의 일조 시간이 짧아지게 됩니다. 네, 이렇게 짧아지거나 길어지면 생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동물의 행동이 있는데요. 온대 지역에서 곤충은 이제 늦여름, 가을에 겨울잠을 자는데 이거는 일조 시간이 짧아졌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에요. 네, 그래서 보통은 어떤 것들을 많이 하냐면요. 네, 온대 지역의 곤충은 늦여름, 가을에 겨울잠을 잔다. 네, 이렇게 보면은 그냥 온도랑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온도랑 관련이 있는 게 아니라 빛에 관련이 있구나. 네, 이 차이를 기억을 해주면 됩니다. 자, 다음은 온도와 생물인데요. 외부 온도에 따라서 체온이 변하는 동물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까요? 네, 변온 동물.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양서류, 어류, 파충류 등등이 있어요. 네, 이런 변온 동물은 겨울잠을 자는데요. 개구리와 뱀 같은 경우에는 겨울잠을 이제 외부 온도가 너무 추워지면 네, 그 온도에 맞춰가지고 잠을 자게 됩니다. 네, 그래서 곤충은 아까 일조 시간이라고 했고 개구리와 뱀 같은 경우에는 겨울잠을 이제 온도 때문에 잔다라고 볼 수 있죠. 자, 외부 온도 변화에 관계없이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동물을 우리는 정온 동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예를 들어가지고 조류나 포유류가 있어요. 네, 조류 같은 경우 이제 깃털이나 털 같은 게 이제 발달을 하겠죠. 네, 깃털은 이제 조류가 이제 포유류는 털 같은 게 발달을 해가지고 추운 지방에서도 잘 적응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자, 온도에 따른 여우의 적응은 우리 뒷장으로 넘겨서 볼게요. 자, 북극여우 같은 경우, 북극여우, 온대여우, 사막여우가 있는데요. 네, 사진을 보면은 북극여우는 몸집이 어때요? 커요. 크고 몸의 말단부는 어때요? 작아요. 그래서 열이 만약에 이렇게 있으면 말단부라고 하면은 이제 다리나 꼬리, 뭐 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짧기 때문에 바깥으로 열이 잘 발산을 안 합니다. 네, 열이 방출되는 것을 막고요. 자, 사막여우는 반대로 몸집이 작고 몸의 말단부가 커요. 그래서 자, 바깥쪽으로 많이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열을 발산하기가 쉽죠.
자, 이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 온도에 따른 여우의 적응을 보면은 서식지의 기온에 따라서 몸집과 몸 말단부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곰이나 박쥐 같은 이제 포유류도 겨울잠을 자는데 이거는 개구리와 뱀과 마찬가지로 이제 기온이 너무 낮아지면 에너지 소모를 줄이기 위해서 겨울잠을 자요. 자, 이 밖에도 이제 온도에 적응한 식물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툰드라 지역에는 풀이 이제 털이 나 있어가지고 체온을 떨어지게 하는 것을 막는 이제 털송이 풀 이런 게 있고요. 자, 상록수 같은 경우에 미안해요. 자, 낙엽수 같은 경우에 가을이 지나면 엽록소가 파괴되고 이런 낙엽수는 단풍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겨울이 되면 잎을 통한 열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잎이 다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낙엽이 들었던 나무들은 나중에 이제 잎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예를 들면 느티나무, 신갈나무 등등이 있습니다. 자, 잎의 큐티클층이 두껍고 온도가 내려가도 삼투압이 높아지는 식물은 우리는 상록수라고 불러요. 네, 항상 초록빛을 띠는 나무를 얘기를 하는데요. 잎의 삼투압이 높아지게 되면은 네, 그만큼 잘 얼지 않기 때문에 잎을 떨어뜨리지 않은 상태로 겨울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가지고 동백나무, 사철나무 이런 것들은 이제 겨울에 많이 피는 나무들이라고 할 수 있죠. 동백나무 같은 경우에 사철나무는 사계절 내내 피는 거고요. 자, 그리고 동물의 계절형이 있어요. 계절에 따라 형태가 달라진다라는 건데, 네, 호랑나비를 보면은 봄철에는 이렇게 작았다가 여름철이 되면 커지는, 그리고 색도 노란색으로 진해지는 네, 현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몸의 크기가 작고 색도 변하는, 네, 색도 연하게 이제 변하는 호랑나비가 이제 여름철에는 다시 이제 진해지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물벼룩을 보면 여름에 몸집이 가장 크고 봄이랑 가을에는 작아요. 네, 이것도 온도에 대한 적응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온도에 대한 적응 여러 가지를 봤는데 변온동물, 정온동물, 그래서 깃털이나 털이 발달을 할 수 있고 몸 말단부의 크기도 다르고 겨울잠도 잔다라는 거 들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낙엽수, 상록수에 관련된 말도 있었죠. 그리고 동물의 계절형도 있었고요. 자, 다음은 물과 생물인데요. 육상 생물의 몸속에 수분을 어떻게 보존하느냐에 관련된 적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동물의 물에 대한 적응을 한번 보면은 곤충의 뇌골격에 사용이 되는 키틴질이 있습니다. 자, 이런 키틴질은 몸을 감싸는 외골격을 이룰 수 있는 물질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얘네가 이렇게 껍데기를 가지고 몸을 감싸주니까 수분이 증발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어요. 자, 파충류와 조류의 알은 단단한 껍질로 되어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수분을 보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낙타 같은 경우에는 kop질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막의 건조한 환경에 서식을 하면서 높은 농도로 오줌을 배설해요. 네, 그래서 물의 양, 나가는 물의 양을 현저하게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자, 다음은 식물의 물에 대한 적응인데요. 네, 건생식물부터 수생식물까지 어떻게 식물이 적응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건생식물이라고 하면 건조한 사막 같은 곳에 사는 식물을 얘기하고요. 그래서 수분이 없고 건조한 지방이기 때문에 잎의 면적을 최대한 줄였어요. 왜냐하면 잎이 있으면 수분을 날려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분을 날아가지 않도록 잎의 면적을 줄이고 잎을 가시 형태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선인장이 있고요. 물을 저장하는 조직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저수 조직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중생식물에서는요, 보통의 육지를 얘기를 하는데 뿌리나 줄기, 잎이 잘 발달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육상식물들은 뿌리, 줄기, 잎이 잘 발달된 형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자, 습생식물이라고 하면은 수분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수분을 위쪽까지 많이
가져오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관다발이나 뿌리 같은 것이 덜 발달되어 있고요. 잎과 줄기에 수분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가지고 수분 때문에 식물이 썩지 않도록 해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대, 벼, 창포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자, 수생식물은 물속이나 물 위에 사는 식물들을 얘기를 하는데요. 관다발과 뿌리가 잘 발달하지 않았고 마찬가지로 그리고 이런 이제 공기가 잘 통할 수 있는 통기 조직이라는 게 발달을 해요.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공기랑도 관련이 있는데요. 네, 물에 사는 식물의 줄기와 뿌리 등에서 공기가 이동하는 통로가 되는 조직. 네, 예를 들면 여기 이제 연꽃 같은 데 보면 이런 형태를 많이 봤을 거예요. 자, 이 사이로 이제 공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공기를 이동시켜 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공기가 이동이 되면 불에가 물에서 이제 물고기를 띄우는 것처럼 식물이 물에서 뜨거나 바로 설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자, 다음은 이제 토양과 관련된 생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인데요. 자, 토양 속 세균이나 곰팡이. 자, 얘네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앞에서? 그쵸, 얘네들은 분해자입니다. 이런 분해자는 생물의 사체 그리고 배설물 속의 유기물을 무기물로 분해할 수 있고요. 이렇게 무기물로 분해된 것들은 비생물적 환경, 그러니까 무기 환경으로 돌려보내져 가지고 물질을 순환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토양이 생물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보면 자, 다양한 생물들의 서식지를 제공할 수 있고요. 그리고 토양에 무기염류가 얼마나 들어있는지, 수분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통기성, 그러니까 공기가 통하는 것들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미생물이 어떻게 사는지가 정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공기를 많이 포함하고 있는 토양의 표면에서는 호기성 세균이라고 하는 공기를 많이 좋아하는, 산소를 좋아하는 세균들이 살고 있고요. 그리고 공기를 적게 포함하고 있는 토양의 깊은 곳에는 산소가 많이 필요 없는 혐기성 세균들이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토양에 공기가 얼마나 통하는지 통기성에 따라서 호기성 세균, 혐기성 세균의 서식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토양에 대한 얘기기도 하지만 공기에 대한 얘기기도 했었어요. 자, 공기와 생물을 한번 또 보면 자, 공기가 생물에 미치는 영향. 자, 공기 중에 산소는 생물의 뭐에 이용이 될까요? 네, 산소는 호흡에 이용이 됩니다. 자, 호흡을 하고 나면은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는 식물의 다시 광합성에 이용이 됩니다. 자, 공기에 대한 생물의 적응을 한번 보면요. 고산지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적혈구수가 어떨까요? 이거를 보는 건데요. 네, 산소의 농도가 고산지대로 가면 갈수록 더 낮아져요. 그래서 숨을 쉬기가 힘든데 자, 이런 숨을 쉬기가 힘든 환경에서 어떻게 적응을 했을까를 보는 건데요. 네, 적혈구는 산소를 운반해주는 애잖아요. 그래서 자, 이런 적혈구 수가 평지 사람들보다 많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네. 자, 그리고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물은 환경과 상호작용하고요. 우리는 인간으로서 이제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으로서 다양한 생물의 자원을 얻어가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생태계를 보존하는 것은 생존을 위해서도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죠. 네, 왜냐하면 한번 보면 자, 인간은 기후에 맞게, 그러니까 환경에 맞게 의식주를 갖추고요. 그리고 계절에 따라서 행동이 변하죠. 반대로 인간의 활동은 주변 환경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나쁜 것만 적혀 있지만 사실은 뭐 좋은 것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네, 어떻게 환경과 인간이 상호작용하는지도 한번 봐주세요. 네. 자, 그러면 복습을 한번 해볼 건데요. 다음에 해당하는 용어를 쓰면 되는데 자, 지금 한번 풀어봅시다. 자, 뒤에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1, 2, 3, 4, 5번까지 한번 문제 같이 풀어보세요.
자, 다 풀어봤나요? 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용어를 쓰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일정한 지역에 사는 여러 개체군의 집단이라고 하니까 우리 개체군의 집단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군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생물이 다른 생물 및 환경과 영향을 주고받는 커다란 시스템을 우리는 생태계라고 하고요. 생태계의 생물적 요인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자, 유기물을 스스로 합성하는, 그러니까 광합성을 하는 생산자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생산자가 생산한 생물을 먹어서 양분을 얻는 소비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죽었을 때, 네, 배설물을 분해하거나 죽었을 때 이런 사체를 분해해가지고 에너지를 얻는 분해자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분해자의 종류 뭐가 있다고 그랬죠? 저 세균, 곰팡이, 버섯. 네,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자, 생물의 적응 현상이 있는데요. 네, 이거에 영향을 준 비생물적 요인을 쓰래요. 자, 개구리가 겨울이 되면 땅속에 들어가서 겨울잠을 자는 것은 온도에 해당이 되겠죠. 자, 육지에 사는 곤충의 몸 표면은 키틴질로 되어 있어요. 네, 외골격을 형성한다. 수분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바다 깊이에 따라서 서식하는 해조류가 다르게 되는 거는 이제 빛의 파장에 관련된 얘기. 그러니까 빛이라고 써주고 파장이라고 옆에다 쓸게요. 자, 고산지대에 사는 사람은 혈액 속에 적혈구수가 평지 사람보다 많다. 공기에 대한 얘기고요. 물속 또는 수면 위에서 서식하는 수생식물은 통기 조직이 발달하였다. 네, 수분에 관련된 내용이죠. 네, 이렇게 각각이 어떤 비생물적 요인과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비슷한 예로는 뭐가 있는지를 알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자, 다음에 나오는 문제도 한번 풀어봤나요? 자,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다음 그림은 생태계의 구성 요소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자, 미생물이 죽은 생물이나 배설물을 무기물로 분해해가지고 비생물적 환경으로 돌려보내는 것은 기억에 해당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비생물적 요인이 여기 있고, 그러면 가는 생물적 요인일 거예요. 그리고 녹색 식물인 A는 광합성을 하니까 얘는 이제 생산자가 될 거고요. B는 초식 동물로 이제 생산자를 잡아먹는 1차 소비자가 될 겁니다. 네, 육식 동물 이제 2차 소비자가 될 거고요. 이런 이제 동물들이 죽어가지고 사체가 되거나 아니면 생산자를 이제 네, 생산자가 만든 이제 유기물을 분해하는 과정. 네, 이런 거는 분해자들이 하죠. 따라서 자, 미생물이 죽은 생물이나 배설물을 무기물로 분해해가지고 비생물적 환경으로 돌려보내는 것. 자, 요거는 기억에 해당이 될 수 있어요. 자, A는 다른 생물의 배설물이나 죽은 사체를 이용해서 스스로 양분을 합성한다 되어 있는데, 스스로 양분 합성 요건 맞지만, 네, 다른 생물의 배설물이나 죽은 사체를 이용한다 요건 틀렸습니다. 요거는 이제 분해자에 관련된 설명이에요. B와 C는 스스로 양분을 합성하지 못해 네, 다른 생물로부터 양분을 얻는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B랑 C는 B는 이제 먹이로 해가지고 양분을 생성할 수 있고, C는 그런 이제 생물들의 사체나 배설물 등을 분해하기 때문에 양분을 얻을 수 있죠. 스스로 양분을 합성하는 애는 생산자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맞습니다. 답은 기억 디귿 4번입니다. 자, 3번부터 풀게요. 다음 그림은 서로 다른 지역에서 서식하는 여우의 모습을 나타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자, 북극여우가 생긴 거를 보면 사막여우보다 몸집과 몸의 말단부가 작다라고 되어 있는데, 몸집은 크고요. 말단부는 작아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북극여우는 이렇게 생겨가지고 열을 바깥으로 발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사막여우는 북극여우보다 네, 말단부가 크고 몸집이 작아서 열을 많이 방출할 수 있고요. 자, 새 여우의 몸집과 몸 말단부가 크기가 다른 것은 온도에 적응한 결과라고 할 수 있죠. 온도에 따라서 이렇게 적응을 했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자, 4번부터 볼게요. 자, 생물에 영향을 주는 환경 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자, 하나의 나무에서 가지들이 엇갈려 배열되어 있다라고 쓰여 있는데, 자, 이거는 빛을 사방에서 다 받기 위한 나무의 적응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빛에 관련된 내용이 맞습니다. 자, 북극여우는 몸집이 크고 몸의 말단부가 작고 사막여우는 몸집이 작고 몸의 말단부가 크다. 네, 요거에 관련된 내용은 아까 봤던 것처럼 온도였죠, 온도. 자, 온도, 곤충은 몸 표면이 키틴질로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몸 표면이 키틴질로 되어 있는 건 수분에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낙엽수는 겨울을 나기 위해 잎을 떨어뜨린다. 물이 아니라 온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꾀꼬리와 종달새는 봄에 그리고 노루는 가을에 번식한다. 네, 요거는 빛의 1조 시간에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네, 조금 어렵죠. 자, 이것처럼 다양한 예시가 나올 수 있고, 그 예시는 여러분들한테 알려주지 않았던 것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이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내용으로 낼 거니까 문제를 잘 보고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자, 2번 다음 그림은 한 식물에서 서로 다른 곳에 달린 잎의 단면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자, 가 같은 경우에는 빛을 세게 받는 양엽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나는 빛을 적게 받아가지고 잎이 넓어지고 얇아졌어요. 그래서 이런 건 음엽이라고 하죠. 자, 약한 빛에 적응한 것은 나, 그러니까 음엽이라고 할 수 있고요. 가는 나보다 울타리 조직이 발달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울타리 조직의 크기를 보면은 양엽이 더 두꺼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맞아요. 자, 가는 나보다 약한 빛을 효율적으로 흡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약한 빛은 음엽에서 더 효율적으로 흡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바꿔주면 돼요. 답은 기억 니은 4번입니다. 자, 생물의 적응과 관련된 환경 요인이 나머지와 다른 것을 고르래요. 자, 개구리는 겨울에 겨울잠을 잔다. 네, 앞에서 봤던 것처럼 온도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자, 신갈나무는 가을이 되면 단풍이 들 수 있고 낙엽이 진다. 네, 이렇게 낙엽이 지는 거, 낙엽수에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온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아열대 지방에 서식하는 곰보다 극지방에 서식하는 곰의 몸집이 더 크다. 네, 이거는 앞에서 나왔던 그 여우랑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온도에 관련한 적응이라고 할 수 있고, 자, 상록수는 잎이 큐티클층으로 덮여 있어서 잎을 떨어뜨리지 않고 겨울을 난다. 네, 요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수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잎을 떨어뜨리지 않고 겨울을 난다가 포인트예요. 네, 이거는 조금 애매할 수 있겠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5번이 정확하게 아닙니다. 네, 토양 표면은 호기성 세균 그리고 토양의 깊은 곳은 혐기성 세균이 살기에 적합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공기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네, 그래서 4번까지 해가지고 온도에 관련된 내용이 될 수 있어요.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네, 4번은 이제 두 가지가 이제 섞여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지만 5번이 정확하게 아니기 때문에 이럴 때는 문제를 더 꼼꼼히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와 다른 것은 5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태계와 환경 그리고 비생물적인 환경이 어떻게 생물과 상호작용하는지를 알아봤어요. 네, 다음 시간에는 요거에 이어서 이제 생태계 평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약에 이제 강의를 다 못 봤으면 못 본 데부터 이제 본 데까지 해서 다음 시간에 수업을 하도록 할게요. 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